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강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띠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65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빛의 흡수와 방출에 따른 스펙트럼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자, 우리 비가 온 뒤 하늘에서 가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무지개를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쫙 나타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색깔의 띠가 연속적으로 쫙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스펙트럼은 크게 세 종류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첫 번째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이때 이 연속 스펙트럼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무지개와 같은 바로 색깔의 띠입니다. 자,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죠. 딱 그 정도의 에너지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다른 빛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쪽을 빨간색, 이쪽을 보라색이라고 할 때 연속 스펙트럼은 이 안에 모든 색깔들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우리가 색깔을 본다는 것은 그 색깔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각각의 색깔들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파장이 뭔지 아시죠? 빛은 파동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 때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때 가장 높은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부터 골까지를 우리가 이제 파장, 람다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자, 이때 빨주노초 파남보는 서로 다른 파장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보라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때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데요. 에너지의 크기는 점차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보는 에너지들 중에서 이때 빨간색 에너지가 가장 작고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스펙트럼이었고요. 자, 두 번째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요. 자, 앞서 우리가 봤었던 연속 스펙트럼과 상당히 비슷해요. 자, 빨간색부터 보라색의 색깔들이 있어요. 여기에 색깔이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펙트럼 영역 중 일부 영역의 색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은요. 이때 이 부분에 아무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까만색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에너지들은 전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무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에너지가. 자, 과연 무엇은 이유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자, 일단 흡수 스펙트럼 이런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스펙트럼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요. 흡수 스펙트럼과 반대예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스펙트럼 영역에서 특정 부분만 색깔이 딱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시광선의 모든 에너지들 중에서 이 부분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일단 우리는 세 종류의 스펙트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은 페이지 65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스펙트럼의 종류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한 장 넘어가시면은 보어의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부터 하게 될 내용들은 물리보다는 화학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학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돌턴이 원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난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들이 찾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계속해서 원자 모형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을 우리가 궤도 모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보어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전자가
원자의 근처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각각 전자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이때 보어가 주장한 이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전자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껍질. 그러면서 가장 안쪽부터 전자껍질을 K, 그 다음 L, 그 다음 M, 그리고 N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쭉 가요. 아니면 숫자를 부여해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무한대까지의 전자껍질이 있는데 이때 각각의 전자껍질에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근데 이때 보어는 각각의 전자껍질들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전자가 그 전자껍질에 있을 때는 그 전자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만큼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자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 보어는 안쪽 껍질일수록 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자가 만일 첫 번째 전자껍질에 존재할 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이때 바깥쪽에 있는 전자껍질에 있을수록 그만큼 에너지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1번 전자껍질에 있을 때보다 예를 들어 3번 껍질에 있을 때 훨씬 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쪽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고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자, 근데 이때 각각의 전자들은 전자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각의 전자껍질마다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때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런 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 1번에서 2번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는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바깥쪽 전자껍질에서 안쪽 전자껍질로 이동하는 경우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에너지 방출.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봤던 스펙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흡수 스펙트럼 일부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선 스펙트럼 일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정 에너지 파장을 흡수하겠죠. 그렇다면 아, 얘가 뭐로 보이겠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흡수 스펙트럼처럼 보이겠구나. 근데 반대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스펙트럼? 그래요. 바로 선 스펙트럼처럼 나타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 내용이 페이지 65쪽과 66쪽의 중간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66쪽 중간부터 보시면은 수소 원자가 가지게 되는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소는 원소 기호로 원자 번호 1번 H라고 이렇게 적어주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밑에 적어주는 숫자 1 바로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모즐리가 주장한 원자 번호인데요. 바로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각 원소마다 서로 다른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부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원자들은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 말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의 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수소가 원자 상태에서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자도 무조건 하나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자가 수소 원자 핵 근처 수많은 전자 껍질 어딘가에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소 원자는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무한대 개수까지 있겠죠? 자, 있어요. 자, 그런데 안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요. 이때 물질의 안정성 측면을 따질 때 그 안정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때 물질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해요. 그 말인 즉슨 전자는 어느 전자 껍질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상태가 가장 안정한 거니까요.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1번 전자 껍질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작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1번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면은 이때 수소 원자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바닥 상태. 자, 하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아닌 다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면요. 이때는 앞서 바닥 상태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더 큰 상태가 되겠죠. 불안정하다고요. 막 흥분됩니다. excited state.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들뜬 상태라고 부르고 있죠. 들뜬 상태. 자, 그런데 당연히 물질은 안정하기를 원하지 불안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뭘 하겠구나? 그래요. 에너지 방출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때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빛으로 보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빛들이 방출되는지 페이지 67쪽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이 전자가 1번 전자 껍질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원자핵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요. 네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계속해서 쭉 가다가 무한대 전자 껍질도 있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이 정도. 자, 이때 여기가 1번 전자 껍질, 그리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무한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앞서 각각의 전자 껍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크기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이때 수소는요.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n번째 에너지 준위 해서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kJ/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무언가 숫자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1312라고 하는 숫자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이 1312라고 하는 숫자가 상수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K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 준위 계산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냥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 이렇게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1번 전자 껍질은 n에다가 1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K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K, 그리고 무한대는요? 0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안쪽 전자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차 작아진다 그랬었죠? 실제로 무한대인 0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1번의 마이너스 K가 가장 작은 거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에너지 준위가
작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자전이가 일어날 거예요.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다양한 위치에서 전자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전자전이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3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아니면은 4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그리고 그 이상에 있는 전자들이 모두 1번으로 전자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이 에너지 준위를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대에서부터 1번 전자 껍질 사이의 그 에너지 전체 차이는 K거든요. K. 자, 그런데 지금 각 전자 껍질의 간격당, 한 간격당 에너지 준위 차이가 일정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일단 1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만 해도 4분의 3K입니다. 그죠? 그 말은 나머지 무한대에서부터 2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4분의 1K란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죠. 위로 올라갈수록 각 전자 껍질당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전이가 되건 1번 전자 껍질로 전이가 되면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빛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돼 버려요. 바로 그런 빛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로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라이먼 계열. 자, 그런데 1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3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혹은 4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그리고 그 이상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앞서 1번으로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작을 겁니다. 근데 이 빛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이 빛이 바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찾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발머 계열. 오케이? 자, 그런데 또다시 4번에 있던 전자가 3번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이상에 있던 전자가 역시 3번으로, 뭐 무한대에 있던 것도 이렇게 3번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방출되는 에너지는 더욱더 작아지게 될 거고요. 역시 이 에너지 역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빛이 바로 적외선, 그리고 이것을 찾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파센 계열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바로 이 내용이 지금 페이지 6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물리라기보다는 화학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화학을 미리 좀 예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물리학적인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진동수 조건과 빛의 흡수 또는 방출인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광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광자의 에너지. 자, 광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자. 바로 빛알갱이입니다. 빛의 무슨 알갱이가? 자,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설명할 때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파동으로 설명 못하는 그런 성질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입자의 성질로 그런 빛의 성질을 설명해 보면은 또 설명이 돼요. 근데 입자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이 안 되는 빛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즉, 빛은 입자로도 설명할 수 있고 파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즉, 빛은 파동이자 작은 알갱이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빛 알갱이를 우리가 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앞서 우리는 전자가 전이되면서 빛이 방출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그 빛이 방출될 때 그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면 그 알갱이의 에너지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이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때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진동수 F를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빛의 광자 에너지. 이 광자 에너지는 하라고 읽어요. 이때 이것은 플랑크 상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이 정해져 있는 숫자에다가 그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진동수. 자, 그런데 이때 어차피 상수값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식을 조금 더 바꿔볼 수 있어요.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파동은 전파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 빛이라면은 전파 속력은 광속 C라고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동수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람다분의 C라고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람다분의 C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앞서 하가 상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 상수값. 얘도 상수값. 그런데 여러분들 광속도 정해져 있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상수값.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광자의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화학의 내용들을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68쪽에 에너지 D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일 원자가 한 개만 있다면요, 이때 당연히 전자들이 다닐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개수가 무한대까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있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들이 촘촘하게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범위가 좀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자, 페이지 68쪽에 첫 번째를 보시면 에너지 D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체 원자 상태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요, 이때 기체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각각의 원자들은 각각의 전자 껍질을 갖고 있고 각각의 전자 껍질당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원자들은 결과적으로 같은 종류의 에너지 크기를 가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체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설명 보시면은요, 고체는 기체와 달리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그죠?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두 원자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게 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원자핵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때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이런 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원자핵이 두 개가 돼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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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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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간 높이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 원자핵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점점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띠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원자 상태에 있을 때보다 고체 상태에 있을 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D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요 내용이 지금 현재 페이지 68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좀 더 깨끗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고체 상태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보면요. 원자핵이 많아서요. 이때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이 많이 겹쳐지면서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띠 모양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띠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원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때 분명히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 영역들을 우리가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허용된 띠. 여기는 허용됐다 이거죠.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요 영역은 절대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금지된 띠 혹은 띠틈 혹은 에너지 간격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허용된 띠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금지된 띠, 띠틈 혹은 에너지 간격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저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채워나가기 시작을 할 텐데요. 당연히 우리는 안정한 상태의 물질을 봐야 되니까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허용된 띠부터 전자를 채워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채우죠? 그리고 나서 전자를 다 채웠으면 이제 위쪽을 채웁니다. 여기를 채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채우다 이때 이 띠까지, 이 허용된 띠까지를 꽉 채웠어요. 그 더 이상 남은 전자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전자가 채워져 있는 허용된 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부릅니다. 원자가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자들이 채워진 그 띠 중에, 허용된 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허용된 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위쪽에는 아직 전자가 더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요 영역. 요 영역을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전도띠. 그러니까 지금 원자가띠와 전도띠 두 개가 다 허용된 띠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을 원자가띠, 그리고 아직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전도띠라고 부른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아래부터 먼저 채워나갑니다. 아래부터 먼저 채워나가면서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의 띠를 원자가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아직 전자가 더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띠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바로 물체의 전도성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성. 바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능력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물질들은 전류를 잘 통하고요. 어떤 물질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 통하고 어떨 때는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과연 그런 경우가 왜 나타나느냐 이거죠. 자, 우리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표현합니다. 도체. 도체는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전류가 흐른다, 바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한다, 전자들이 잘 이동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전자들이 왜 잘 이동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저 에너지 띠, 저 띠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근데 도체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에너지 띠가 있고요. 또 에너지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띠가 있는데요. 자, 전자를 채웁니다. 자, 노란색으로 전자를 채워볼게요. 자, 채워요. 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근데 채우는데 채워요. 다 못 채워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의 에너지 띠에서 지금 전자를 채워진 영역이 있고요. 전자가 채워진 영역이 있고요. 아직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앞서 가장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의 띠를 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바로 원자가띠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말은 이 부분이 원자가띠예요.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 채울 수 있는 띠를 뭐라 부른다? 전도띠. 여기가 전도띠입니다. 지금 도체는요, 하나의 에너지띠에 원작가띠와 전도띠가 함께 존재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분명히 요 원작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하면은 얘네들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그 위쪽에도 지금 전도띠가 있죠. 그리고 요 사이는 뭐라 부른다? 금지된 띠, 혹은 띠틈, 혹은 에너지 간격. 이때 요 띠틈,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얘네들이 바로 위에 전도띠로도 올라가지만 쉽게 위쪽에 있는 전도띠로도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전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 바로 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는 하나의 에너지띠에 원작가띠와 전도띠가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때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부도체예요. 자, 보면은요, 에너지띠가 있고요, 또 에너지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자를 채울게요. 자, 여기 채워요. 채워. 다 채웠어요. 자, 위에 또 채웁니다. 또 채워. 꽉 채웠어요. 그 말은 지금 요거 자체가 원작가띠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게 뭐다? 그래요. 요게 지금 요 영역이 지금 전도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작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랑은 좀 다르게요. 부도체는 요 띠틈, 에너지 간격이 큽니다. 그 말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뭐 한두 개의 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류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즉, 실제로 많은 전자들이 위쪽에 있는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어렵고 이 원작가띠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지 못하죠. 가끔 이제 어떤 학생들은 부도체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지금 부도체에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전자는 있어요. 전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로잡혀 있는 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전자들을 우리가 속박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박전자의 수는 되게 많고요, 자유전자의 수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물체, 바로 부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요, 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왜 얘는 어떤 경우에는 도체처럼,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처럼 행동하느냐? 자, 역시 에너지띠를 그려볼까요? 자, 에너지띠가 있고요, 에너지띠가 있고요, 에너지띠가 있습니다. 자, 채워볼게요. 자, 여기 다 채웠어요. 그려놔서 그 다음에 전자 채웁니다. 채워. 꽉 채워버립니다. 그 말은 여기가 원작가띠. 그리고 그 위쪽에 뭐가 있구나? 그래요, 전도띠가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구조는 뭐와 같죠? 그래요, 바로 부도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원작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죠? 일단 여기에는 공간이 없거든요. 앞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부도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 주면은 전자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부도체와는 다르게 요 띠틈,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특정 에너지 이상만 공급해 주면은 전자들이 와 하고 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의 수가 또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게 되는 이런 물체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 각각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기의 전도성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바로 반도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은 사실 화학을 예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미리 약간 조금 다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했었던 부분 중에 화학 관련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학 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